자, 발전개혁법 보죠. 발전개혁법은 예전에 객관식 기출 때,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녹색 책에 없는 내용이 이제 그 검은 책에 나온 케이스가 발전개혁법인데, 발전개혁법은 크게 보면 주제학습 범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중심 방법에서 이제 크게 종족 조직과 행적 조직 있죠. 그 중에 종족 조직을 이제 좀 더 심화시킨 것이 발전개혁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발전기업법을 보면 주제학습을 토대로 하되 시대의 흐름을 고려한 내용 조직 방법이다. 특정 주제를 택하여 시대에 따라 그것이 어떻게 변하고 발전됐으며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가를 학습한다. 자, 예를 들면 교통의 발전이죠. 그래서 그 주제 안에서 이제 각 시대마다 교통수단이 어떻게 변화했으며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국가의 교통정책이 어떻게 했는가. 교통의 발전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다루겠다.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든 게 이제 4차 교육과정에 발전교육법을 이제 적용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부터 해갖고 쭉 이렇게 적용되는데, 자, 하여튼 뭐, 이런 발전교육법을 제안을 한다 해가지고 쭉 있는데, 예를 든 게 이거거든요. 자, 요거 보면 이제 근대사회 변화한국, 현대사회 전개한국 발전, 그 다음에 20세기 전쟁의 평야, 근대 생활, 사회 변화, 과학기술의 발전 이렇게 있는데 일단 단원을 보면 이제 단원 하나하나가 일종의 주제예요. 주제고 이 주제를 이제 아니 단원 하나가 주제 아니라 이 단원에 이 주제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근대사회 이제 변화 보면 주제를 보면 특징을 보면 이제 어떤 식으로 돼 있죠?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쭉 이렇게 전개돼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주제를 하나의 이제 단원에 나열하는 거 시간의 흐름에 공통된 주제들 이게 뭐냐면 발전개혁법이에요. 발전개혁법. 자, 그래서 이제 발전개혁법은 일반적 주제학습과 비교해요. 두 가지 특징을 갖는다. 이게 주제학습은 주제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주제학습과 상대적 비교할 때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러니까 차이점이 아니라 주제학습 요소는 있는데 같은 끼어 있는데 비교해 볼 때 어떤 점이 더 부각이 된가? 특징이라는 것이 이렇게 특성이라는 게 어떤 점이 부각되는 거거든요. 자, 보면 첫째는 어떤 한 시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통시대의 주제를 다룬다는 점이다. 그쵸? 그래서 서로 다른 생활 분야가 여러 시대에 거쳐 따로따로 학습화도 구성된다. 자, 예를 들어 뭐 18세기 집, 19세기 집, 그다음 18세기 수송수단, 19세기 수단 이렇게 논리적 합리적인 관계를 보여주죠. 그래서 근현대부터 고대까지 이렇게 쭉 거슬려 올라가는 방법이죠. 그래서 주제학습법은 종적과 행적 조직이 있지만 행적 조직은 그걸 다루지 못하죠. 행적 조직은 특정한 시공간의 한 모습만 다루잖아. 근데 주제학습 중에 발전된 발전개혁법은 요 부분, 종적 조직은 이 부분을 좀 더 부각시켜 다룰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둘째는 학습자에게 상대적으로 올 때, 그 익숙한 주제가 다루는 게 보통이다. 원래 발전개혁법은 일반적 통상학습의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 위해서 개발된 거다. 그래서 발전개혁법은 주제를 선택한 것은 학생의 친근감이 있고 접근할 수 있는 문제들, 학생들이 흥미를 끌 수 있는 문제들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통상학습은 연대기적 학습 방법은 모든 걸 다 다뤄야 되잖아. 근데 그 중에 뭐 여러 분야 중에 학생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죠. 예를 들어 뭐 건축사 이런 것들은 얘들이 그 공학적인 설계 방법까지 다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지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쉽게 들어서 생활사 중심으로 거나 이런 것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뭐 음식 이런 것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통사적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에게 개발된 거다. 그래서 이제 발전개혁법 주제로 선택된 것은 학생들에게 친근감이 있고 접근할 수 있는 문제, 학생 흥미를 끌 수 있는 문제들이다. 그래서 발전개혁법 흔히 볼 수 있는 주제는 기술이나 일상생활과 관련된 부분이다. 교통, 무역, 뭐 이동, 농업 등등등등 이런 것도 발전개혁법의 주제로 고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외에도 뭐 주거, 소송, 무역, 의복, 자동차, 배, 항공기 등등등등 이런 것도 초등학생이 접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따라서 발전개혁법은 보통 국가적 문제보다는 어떤 지역과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를 다룰 때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게 첫째고, 이게 익숙한 주제에서 이제 친근감이 있고, 이게 작은 거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국가적 문제보다는 어떤 지역과 관련된 것. 왜냐면 주변의 지역의 역사 같은 게 쉽게 애들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흥미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자, 발전기업부에 선택된 주제가 학생들이 익숙하거나 흥미를 끌 수 있는 건지 여부는 국가나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 요거는 또 세 번째 특징인데, 보통, 그러니까 흥미에 따라서 이제 해야 된다는 거에는 그 세 번째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아까 그 친근감 있게 접근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국가사보다는 지역적 문제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이 흥미인가는 국가나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회적 환경이나. 예. 그래갖고 이제 일본의 그 역사학자들이 이제 그 일본의 학자가 조사를 했어. 그래서 수송의 역사, 주거의 역사, 노동조합의 역사, 의학의 역사, 전쟁과 정제 방지 역사. 근데 이제 수송과 주거, 의학과의 역사는 한국 학생들에게 적용되지만 노동조합이나 전쟁과 정제 방지 역사는 사회까지 이른다는 일본 같은 한국 그 학생들에게는 친숙하게 다가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는 노동조합 역사 그렇게 뭐야 길지 않죠. 거기다가 상당히 부정적이야. 전반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쟁 방지 역사? 우리나라 전쟁 방지 역사가 있었어요? 굳이 그걸 달 필요는 없었고, 우린 당하는 입장이니까. 근데 일본은 좀 다르죠. 일본은 아시아 그 예전 침략도 많이 했고, 얘네들. 그 다음에 또 패망한 후에 그 이제 평화헌법 만들고, 이제 앞으로 이제 다른 나라를 이제 공격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런 것 등등 했기 때문에 그 전쟁과 정제 방지 역사는 일본 애들한테는 좀 약간 친숙한 주제예요. 그러니까 친숙하냐 친숙하지 않느냐는 뭐냐면 또 이게 국가나 지역 사회적 환경에 따라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또 성별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뭐 전쟁의 어떤 특정 전쟁의 어떤 그 무기의 어떤 발전사 그럴 때 뭐 무기 발전사는 뭐 남자애들은 저 흥미 느끼겠죠. 근데 여자애들은 상대적으로 흥미가 없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좀 약간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살펴본 게 뭐냐면 발전계열법이 그 뭐냐면 일반적 주제학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했어요. 첫 번째 관대 문제가 아니라 통시대 주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두 번째는 익숙한 주제를 다루는데 그 하나 이제 그 작은 내용으로서 첫 번째가 학생들이 친근감 있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들, 흥미를 끌 수 있는 내용 문제들이 많고요. 두 번째는 어떤 지역 문제와 관련된 문제들 다루기가 효과적이고 세 번째는 학생들이 익숙한 흥미를 끄는 것은 국가나 지역에 따라 또 사회 환경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 이걸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이제 내용은 이제 뭐냐면 발전계열법의 장점이에요. 네. 그래서 발전계열법은 어떤 장점이 있냐 보면 첫 번째로는 그 어떤 주제에 대해서 깊이 다루면서 뭐죠? 역사적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거는 행적 조직이 아니라 뭐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종적 조직이죠.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고 근데 반대로 행적 조직이었던 다를 수 없죠. 주제 중심만 그것만 집중적으로 파니까. 두 번째는 통사와 달리 모든 내용을 같은 정도의 깊이로 학습할 수 없으며 한정된 시대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탐구할 때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통사와는 달리 모든 걸 다 다루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달리 통사는 모든 걸 다루는데 다루지만 이제 뭐냐면 깊이가 없죠. 근데 여기는 한정된 시대와 관련된 역사적 탐구를 깊게 탐구함으로써 뭘 얻을 수 있는 거죠? 통찰력 얻을 수 있다. 그거 외워두세요. 그래서 통사와는 달리 모든 내용을 같은 정도의 깊이로 학습할 필요 없으며 한정된 시대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탐구함으로써 통찰력 얻을 수 있다. 예. 자, 세 번째로는 학생들에게 깊게 있게 다루기 때문에 뭐죠? 폭넓은 역사적 시각을 기르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학생들의 흥미를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만들 수 있으며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도 효과적이다.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뭐예요? 그 발전기업법 자체가 학생들 흥미에 입각해서 개발한 거잖아. 통사학습이 너무 공이 건조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이건 또 이제 뭐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거기 녹색책 보면 학생들 흥미를 무시했다 뭐 이렇게 말했거든요.
주제 중심한 거에 너무 어렵고 요거하고 좀 배치되는 것 같아. 예,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발전 계열법과 관련된 거지만 하여튼 이게 주제 중심 비교해 보면 이건 좀 약간 배치되는 견해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발전 계열법은 이건 이제 여기부터 뭐예요? 문제점이죠. 문제점. 그러나 이제 발전 계열법은 역사 교육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주요 문제나 고유한 사건들 대상을 소유하기 쉽다. 특히 국가나 세계에 걸친 역사적 사건을 다루기 없다. 그렇죠? 그 왜 그러겠어요? 모든 걸 다 다루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면만 그냥 종적으로 이렇게 쫙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뭐냐? 따라서 발전기업법은 이 자체로 완결된 독립된 역사교육 내용 조직 방식을 사용하기보다는 본격적 통사학습하기 전에 역사학습에 관심을 높이는 도입학습에 활용하거나 이게 첫 번째 이거죠. 흥미를 잃기 위한 거죠. 도입학.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통사학습을 바탕으로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체계적 깊이 있는 학습의 수단으로서 활용을 바람직하다. 그래서 발전기업법은 이게 중심이 될 수가 없어. 그렇지만 그 통사학습의 보조적인 것들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심을 끌거나 그래서 도입학습으로 관심을 끌거나 두 번째로는 좀 체계적 깊이 있는 학습 주제를 나갈 때 할 수 있다. 요 정도인데 제가 이게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이거 나올까 안 나올까 좀 의심스럽긴 해. 여기까지 나오면 진짜 막판인데. 그래서 발전기업법 정도 명칭만 그냥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여기까지는 그렇고 여기는 참조만 하시고 그 녹색책이나 파란책 기준으로 주제학습 가지고 얘기하세요. 여기까지 생각하면 어디가 좀 약간 나갈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것도 하면 또 헷갈려. 주제 중심은 흥미가 없다고 얘기해놓고 여기는 흥미가 있다고 해놓고 그 왔다 갔다 하니까 먼저 그 파란책하고 녹색책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머릿속에 박아놓고 그걸 보셔야지. 그렇지 않고 이것만 보고 막 저 책 보고 이 책 보면 헷갈려서 나중에 오히려 뭐랄까 문제 답안 쓰는데 불필요하게 쓸데없는 내용을 쓸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거는 이제 먼저 파란 책하고 녹색 책 완벽하게 마스터한 다음에 보셔야 돼요. 이거는 검은 책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다 각자 보시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발문 유형. 요거는 좀 봐야 돼. 네. 그래서 302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이게 왜 또 나가나? 여기 있네. 자, 발문의 유형과 사고 여긴데 여기에는 이제 그 녹색 책에 있는 문단학습 방법 있죠. 그 문단학습 방법에 대한 좀 약간 심화된 내용이야.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녹색 책에 있는 내용은 이제 바스라는 사람의 견해를 적어놓은 거고요. 여기에 보면 그 외에 이제 발문의 유형과 역사 사고력은 관련돼서 바스의 위견 외에 여러 가지 사람 견해가 있어요. 하이만도 있고 302페이지 보면 그래서 하이만은 뭐 정의적 질문, 경험적 질문, 평가적 질문, 형이삭적 질문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을 나눴어요. 근데 굳이 우리 이것까지 볼 필요 없죠. 예, 나올 가능성 거의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프랑케라는 사람의 질문으로서 뭐 이 사람도 이렇게 기억 질문, 기술적 질문, 설명적 질문 한 6가지 유형을 나누는데 우리가 굳이 이거 배울 필요 없죠. 예, 그 건너가고 그 다음에 이제 가빈과 크로넨 뭐 질문해갖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을 나눴어. 우리가 그거 볼 필요 없으니까 하고 니콜도 나눴고 그래서 이제 바스 외에 여기서 알 거는 그냥 바스 외에 다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질문 유형도 나눴고 그거에 따라서 사고 작용도 서로 이제 했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냥. 근데 이제 우리가 볼 것은 이 바스의 유형이죠. 바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녹색 책에 보는 그 네 가지 유형은 바스의 이론을 적어놓은 거예요. 바스의 이론을. 자, 그만 볼게요. 자, 바스는 교사의 이게 몇 페이지는 305페이지예요. 자, 바스는 교사의 질문을 네 가지 유형을 했죠. 인지 기억 질문, 그다음 수련적 질문, 학살적 질문, 그다음 평가적 질문 이렇게 구분했죠. 자, 인지 기억 질문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실 정보를 기억하고 있는 걸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한 단어나
짧은 절로 응답할 경우에 요구하는 것 보통이다. 굳이 설명 안 할게요. 그 녹색책 할 때 했으니까. 자, 수용적 지문은 사실과 아이디어 관계를 수립하고 여러 가지 가능한 응답 중에 가장 올바르고 절절한 답안을 추구하는 거다. 그 방식으로 설명, 비교, 대조, 관련짓기 현상 이런 것들이 그 수용적 지문이죠. 자, 그럼 세 번째 학상적 지문은 여러 가지 답이 가능한 질문으로 학생들이 독자적이고 창조적 반응을 요청하고 예측, 그다음 가설 설정, 창조적 반응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평가적 질문은 판단, 가치, 선택에 관련된 질문으로 사상과 지식을 조직하고 결정을 대한 정당하는 거다. 적절한 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것도 있고 이제 이걸 할 때 네 가지를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기억 질문은 응답자의 지식을 알아보는 질문, 평가적 질문은 가치 판단에 해당할 수 있고요. 따라서 역사적 사고가 관련돼서 수요적 질문과 학설적 질문을 할 수 있다. 자, 수요적 질문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야? 인지기억 질문. 그 다음에 여기에 그 평가적 질문은 학설적 질문에 속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뒤에 넘어와서 대체로 역사적 사고의 두 영역 중 역사적 탐구 기능을 관련된 건 무슨 질문이죠? 수요적 질문이죠. 예. 그 다음에 역사적 상상력과 관련된 건 학설적 질문이죠. 예, 이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 다만 여기에서 가설 설정은 원래는 수요적 질문에 들어가야 돼. 탐구학습 할 때 이제 수요적 질문과 관련됐으니까. 근데 가설 설정을 왜 학설적 질문을 했냐면 이거는 탐구 기능에 속해가지고 수요적 질문에 속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떤 탐구에 속하지만 그 상상력을 자극시키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학설적 질문 효과적이다. 그래서 가설 기능은 원래는 탐구적 기능에 들어가지만 그 예외적 그 뭐냐면 학설적 질문에 들어가서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렇지만 이제 실제 수업에서는 이거는 개념적으로 분류해 놓은 거예요. 개념적으로. 실제 수업은 같이 사용하죠. 한두 가지 같이 또는 네 가지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그래서 실제 역사 수업에서는 역사적 탐구 기능이나 역사 상상 중에 한쪽 영역만 사고를 자극할 수업이 행해진 권리 없다. 따라서 그 역사 수업에서는 이 네 가지 유형이 모두 필요하며 이것이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가져야 된다. 이를 위해서는 한 가지 형태의 질문이 다른 형태의 질문이 이어져야 된다. 예를 들어 평가적 질문이 학설적 질문으로 연결될 수 있고 그 다음 인지기억적 질문이 수용적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연결된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런 거에서 이제 서로 상호 간에 연결돼서 사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예문을 어디에도 볼 수 있냐면 307페이지에 볼 수 있어요. 307페이지에. 예. 그래서 그 다음 역사적 사고의 교사의 발문과 학생의 사고작용.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모의고사 만들 때 그 관련돼서 이제 질문 유형을 이제 네 가지 유형을 만들 때 질문 학습 방법 만들 때 문답 학습 방법 만들 여기에서 많이 따거든요. 그 예문을 이제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분석의 대상이 된 역사 수업에서 교사의 질문은 대부분 학생들의 역사적 사고를 자극하는 질문과 거리가 있었다. 그래서 원래는 질문이 역사 사고를 자극해야 돼. 그 앞에 이론했다면, 근데 실제 수업에서는 자극하고 상관없죠. 교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질문을 하고 학생들의 응답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는 것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교사의 거의 일반적인 강의에 의해서 진행된 것과 다름을 경험했다. 이거는 문답학습에 좀 문제점이긴 해요. 왜냐면 아무리 자극한다고 해도 실제 수업은 그렇게 자극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문답학습 자체가 누구 중심이냐면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그 교사 중심이에요. 학생 중심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강의 수업의 보조적인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거야. 주로. 물론 그 여러 가지 그 역할극이나 이런 것도 사용하지만, 주로 강의 수업의 보조적인 수단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교사가 중심을 한다. 그래서 문답학습 자체가 여러 가지 유형으로 같이 적용되기 하지만 강의 수업이고, 주로 적용하는 게, 그리고, 교사 중심일 수밖에 없죠. 물론 약간 이제 학생들의 어떤 역사 사고 유구도 한다고 하더라도, 자, 그러면 이제 사고 유형을 이제 분석을 했어. 실제 수업에서. 자, 여기는 딱 보면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강화도 조약 결과 부산항이 개항했다. 그 전부터 부산은 우리가 일본의 무역 중심지고 나머지 두 곳을 더 선정해야 되는데 한국을 개항한다고 했어. 사료 몇 번에 있니? 제5관이야. 어제 선택했지? 뭐 해서 뭐 경기도 해갖고 쭉 나오죠. 그래서 전체 몇 개? 그래서 3개요. 그래서 3개 부산에서 개하고 나머지 2개를 선택했어요. 어디야 어딜까요? 인천가? 인천 또 어디야? 원산이요. 그렇지. 원산과 인천을 개항했어.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이 수업에서는 교사가 학생들의 사료를 나눠주어 읽게 한 다음에 질문을 하고 학생 사료 보면서 교사의 질문을 답하는 거. 이거 엄밀히만 하면 어떤 수업 유형에 속할까요? 예? 4가지 유형에 속한 연상의 원리에 속한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것도 아니야. 왜? 지금 사료를 보고 얘기를 한 거잖아. 연상의 원리는 뭐죠? 질문하면 아무 자료 없이 떠올려야 되잖아. 예. 그래서 또 그렇다고 이제 뭐 사료 분석 수업 해갖고 뭐 탐구 수업 요것도 솔직히 말해서 또 아니에요. 이건 또 그냥 탐구 수업 하면 논리적인 어떤 사고력이 필요하고 절차 과정이 필요하잖아. 저는 그게 보면서 얘기하는 거잖아. 예. 그래서 이건 아무런 사고력이 아니야. 이건. 사고를 전혀 뭐냐면 자극하지 않고 그냥 책 보면서 그냥 얘기해 주는 거야. 그냥 애들도 책 보면서 답변하는 거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어떠한 역사적 사고력도 그래서 자극할 수 없고 그 어떤 사고 유형에도 뭐냐면 한다. 심지어는 기억 확인도 안 돼. 보면서 하기 때문에 무슨 기억 확인하겠어요. 그냥 보고 읽는 거지. 국어 수업은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국어 수업 하는 거야, 지금. 예. 자, 이거는 이제 아무 수업도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또 두 번째 유형을 보죠. 자, 교과서 91페이지에 배웠던 것인데 중앙정치기구의 중심이 됐던 것이 뭐죠? 삼성육부요. 자, 그 다음에 회의기간을 해서 중서문화선과 중촌의 고관들이 모여서 국가의 주요 실책에 위임했던 회의기간이 뭐였죠? 답변 못해. 어제 배웠잖아요. 도병마사죠? 자, 그러면 92페이지에 보면 군사조직이 있어요. 고려의 중앙군사조직이 뭐죠? 2군 6이요. 지방군은 주연군이요. 자, 그 다음에 주연군이 되어 있어요. 등등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보면 일단 책을 덮고 하는 거죠. 앞에서는 얘가 책을 보고 하니까 얘기하는데, 책을 덮고 하니까 얘들이 뭐 안 와. 그러니까 빙빙 도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 유형은 첫 번째 유형 질문이죠. 사실 정보를 기억하는 질문이죠. 이거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사실 정보를 기억하는 질문이라도 그 역사적 사고를 유도하는 질문이 이어진다면 학생들 사고활동 도와줄 수 있는데 지금 그냥 단순히 뭐예요? 확인하는 데만 그치죠. 그러니까 실제로 뭐냐면 사고활동에 크게 도움이 안 돼. 하여튼 그래서 역사적 사고를 자극하지는 못했다. 그렇지만 사실 정보 기억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이거 두 번째 사례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보죠. 세 번째. 자, 김대문이 문화를 주체적으로 의식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뜻일까요? 학생 답변 못하죠? 그럼 잘 모르겠어요? 그럼 여기서 문화를 주체적으로 해석했다는 것은 이제까지 한문학이 아니라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교사는 주체적이라는 말의 의미를 묻고 있는데 그 주체적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묻고 있기보다는 학생이 이해하는 걸 다른 말로 제시하는 것을 요구한다. 그래서 이제 요때 그 번역할 것은 뭐냐면 문제 해석, 애들 수준에 따라서 번역이나 해석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4가지 유형이 아니라 그 이제 문제 해석, 그러니까 애들 수준에 따라서 뭐냐면 질문할 필요가 있겠다. 그 예문을 이제 제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 마지막 문단을 보면 자 역사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학상적 질문하는 경우가 드물다. 외형적으로 학상적 질문을 하더라도 실제 보면 수학적 질문이 되는 경우가 많다. 자 이걸 이제 예문을 든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외형적으로 지금 학상적 질문이지만 실제로는 수학적 질문이야. 예. 자 골품제의 모순을 해결하고 그로써 신라사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요? 그래서 골품제 육두품의 승진에 한계가 있으니까 육두품에 승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그러면 이게 반말이네요, 학생이. 예. 자, 근데 어떻게 열어줄까? 무엇을 통해서 등등 했는데
그 애들이 답변 못하지. 그래서 뭐 그 쭉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학생들이 계속 물어봐서 발산적 질문을 요구하는 거 같죠. 골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 애들이 답변했는데 교사는 방박을 해 막. 교사는 이제 하고 학생을 쫄아가지고 얘기를 못해. 그리고 나서 쭉 얘기하다가 자기 생각을 얘기해요. 바로 그것이다. 과거제도죠. 자, 학생 한 명 답변했어. 그래서 골프 문제도 사실 자신의 능력과 관계없이 사회적 신분에 따라 지위가 결정됐기 때문에 신뢰의 가장 근본적인 사회적 모순이었다. 과거제도가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여기에서 수렴적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근본적인. 근본적인. 그러니까 답을 지금 여러 개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답을 한 가지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지금. 골프 문제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답. 그래서 과거제도. 이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얘들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 얘들한테 질문을 해도 뭐냐면, 여러 가지 받아주지 않고, 자기가 생각한 답을 맞다고 딱 해갖고 이 학생만 칭찬해 주잖아. 이걸 이제 흔히 말로 꼰대라고 하죠. 자기 생각을, 물어보는 것 같지만, 의견을 존중하는 것 같지만, 자기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안 나오면 얘기하거나 자기가 나온 답, 학생들 얘기하면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학교에 가보면 많아요. 그래서 민주주의고 소통 강조하지만 가보면 자기가 생각한 것들을 얘기할 때까지 그냥 듣고 있다가 딱 하면 그게 맞네 하면서 이제 받아들이는 거야. 예. 골치 아파.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겉으로는 발산적이지만 실질적으로 학산적이지만 겉으로는 학산적이지만 실질적으로 뭐다? 수련적 질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유형을 보죠. 다음 유형. 자, 요 유형은 뭐냐면 수렴적 사고와 학산적 사고를 같이 하는 거야. 여기는. 자, 보자. 그 다음에 교사는 당시 신라대 사회 모순 중 가장 근원적이죠. 근원적이니까 이건 뭐겠어요? 이거는 수렴적 사고죠. 예, 이렇게 답이 딱 하나 있죠. 그래서 학생들이 진골 귀족의 행포와 골품제도. 그 다음에 그러면 또 들어보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되었다. 여러 가지 뭐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애들이 여러 가지 물어본 것 같아요. 답변하고 되었다. 여러 가지 모순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심각한 거. 그 다음에 신라사회의 모순이 나타난 근본적인 배경이 나타난 건 골품제의 모순이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지금 뭐는 거야? 수렴적 사고죠. 근데 지금 들어보면 여러 가지 있잖아. 그런 답을 여러 가지 요구하는 거죠. 이건 뭐겠어요? 발산적 사고죠.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배경 딱 나오니까 또 수렴적 사고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수렴적 사고와 학산적 사고. 발산적 사고가 아니라 이거 학산적 사고네요. 제가 말을 했는데. 예. 자, 수렴적 사고와 학산적 사고가 결합된 유형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교사는 첫 번째 질문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답을 요구하면 수렴적 사고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어서 교사는 다른 대안을 생각해 보면서 학산적 사고를 요구하고 있고, 여기에 교사는 가장 적합한 해결책보다 그보다 중요로 떨어지만 다른 대안도 대안도 생각해 볼 수 요구함으로써 그 수렴적 사고와 학산적 사고를 동시에 유도하고 있다. 그렇지만 맨 마지막 가서는 결국에는 또 가장 근본적인 배경하면서 학산적 사고를 제한하면서 수렴적 사고 끝나고 있죠. 대화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예문이 보면 뭐냐면 감정이입을 요구하는 사고야. 감정이입을 요구하는 사고는 딱 뭐예요? 학살적 사고야. 이거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학살적 사고를 자극하는 질문 중에 가장 정형적인 것은 감정이입을 요구하는 질문인데, 그래서 중학교 3학년 국사 시간에 학생들이 역사적 감정이입 요구 질문과 그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이다. 자, 교사, 여러분들이 한번 이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앞에서 산미증식계획이라든지 토지조사 사업 배웠죠? 그게 뭐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땅을 빼앗는 것이요. 네. 우리 농민들이 토지를 빼앗아서 일본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거죠. 그리고 우리 농민들이 지은 쌀을 자기들이 갖고 간 거예요.
그렇다면 일제 36년 동안 우리나라 농민들이 얼마나 헐벗고 굶주린 생활을 했겠어요? 알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기분이 어땠을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했으니까 이거는 뭘 요구하는 거다? 감정이입을 요구하는 거고, 감정이입을 하면 거의 대부분 발산적 사고, 아니, 학산적 사고야.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제시한 유형들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유형이 있는데, 요거 발표 좀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요거.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일단, 이렇게 해서 검은책 내용을 한번, 너무 미흡하지만, 한번 봤어.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검은책이 가끔씩 한번 나오기 때문에, 심심할 때마다 그냥 발췌독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제가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잠깐 목차 좀 펴고 얘기하죠. 일단 좀 지나가기 좀 그러니까 목차가 몇 페이지냐면 11페이지 펴보세요. 일단 예. 자, 여기는 이제 목차에서 이제 보면 역사교육 담론과 역사학은 뭐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거기 이제 보면 쭉 넘어가서 아까 침에 했던 게 역사 인식까지 수업 방법이죠. 요 장은 꼭 보세요. 일단 그 다음에 어디 또 보냐 여기 역사교육 내용조직과 원리 유형. 예. 그래서 아까 살펴봤던 것이 시대중심 방법하고 발전기업법이었죠. 근데 통사는 안 나올 것 같고 연대기준 방법은 주제와 토픽 학습 방법 한번 보세요. 요것도 예. 주제와 토픽 학습.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삐아제 인지발달론도 좀 봐주세요. 네. 요거 암기형보다는 그 파란 책하고 남색 책에 있는 내용을 좀 보충해준다? 그 배경 지식을 넓혀준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 그래서 수평적 지체에 대해서 보면 그 수평적 지체는 남색 책 읽으면 너무 간단하게 적어놔서 얘기를 못해. 근데 검은 책 읽으면 이게 수평적 지체구나 알게 되는 거야. 검은책이 어떻게 설명됐냐면 똑같은 학생이라도 그 어떤 분야는 잘하는 학생이 있고 어떤 분야는 못하는 학생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국어, 수학 같은 경우에는 그 뭐 논리적, 영역적 그 가설적 요소 사고가 발전 방면에 뭐 영어나 뭐냐면 국어나 이런 것들 뭐냐면 아예 몰라. 가설 영역적 사고가 나발이가 없어. 그러면 각기 다른 그 두 사고 방식이 보이는데 한 학생이라도 그런 것도 어떻게 설명하냐? 이걸 수평적 지체라고 얘기한다. 그 예문이 그 검은 책에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검은 책을 보면 좀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 좀 배경 지식이 넓히는데 보고 그 다음에 요것도 역사적 사고의 구성 요소도 좀 봐주세요. 보통 그 남색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갈색 책에서는 최상훈 씨 견해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약간 다른 기준으로 해가지고 누구를 얘기하면 김한중 씨 견해를 집어넣었어. 그래서 요것도 이제 한번 배경 지식 해가지고 넓히는데 좀 봐주시고 역사 사고 요소 이런 거. 그다음 아까 침에 했던 게 뭐죠? 역사 수업의 발문과 역사 사고력이죠. 요것도 한번 예문과 함께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건너뛰었지만 10장에 뭐 감정입적 단계? 그래서 이것도 한번 봐두세요, 그냥.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시 정리해서 얘기하면 확실히 집중적으로 볼 것은 역사 이식과 역사 수업 방법. 이거는 봐두시고 그 다음에 발전개혁법과 시대중심 학습 방법도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역사 수업 발문과 역사 사고력 부분 있죠. 이걸 좀 봐주시고요. 보충적으로 볼 것은 이제 뭐냐면 여기 이제 그 역사 그 교육과 내용 조직 원리 중에 여기 주제 토픽 학습 이건 좀 한번 참고 보고 삐아제 인지 발달과 역사 교육은 그냥 배경 지식 넓히는 차원에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 사고력 부분도 배경 지식 넓히는 측면에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감정이입적 역사 이해 원리 학습 방도 배경 지식 넓히는 측면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일단 예전에 이제 초입에도 얘기했지만 먼저 볼 게 뭐죠? 예, 파란 책. 그 다음에 노란 남색 책.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남을 때 갈색. 그 다음에 진짜 시간이 더 남을 때는 검은 책. 근데 검은 책을 중심으로 보면 이제 떨어지는 거지. 그 어떤 분들은 남들 잘 안 보는 책들 골라가지고 보더라고. 서계는 보지 않고 막 서양사 강좌를 보거나 한 통을 잘 안 보고 저기 한국사 길라잡이를 보거나. 근데 그런 분들은 되게 신중하고 떨어져요. 그렇지. 남들 보는데 남들 맞추는 데서 맞출 생각 안 하고 남들 틀린 데서 골라서 어떻게든 맞추겠다고 심화서적을 파는 분도 있는데 맞아 검은 책도 그냥 심심할 때 보세요. 예, 심심할 때. 자, 그래서 이제 검은 책 강독을 이제 끝났고 역교는 다 끝났으니까 이제 한국사는 다음 시간 할게요. 한국 고대사 부분은.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